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 각자 판단을 하고 그런 일을 벌였을 텐데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대통령은 뭐 이렇게 짧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하나만으로 구속을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왜 구속을 안 해요?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건 사건도 다르고 법조인 입장에서 당연히 경중도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람이 지금도 정치활동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그러면서 계속 있잖아요. 그 부분이 벌써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 아닙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이 과정, 체포영장 이 과정을 가지고 동렬해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사용됐는데요. 약동하는 한국의 시대상과 잠재력을 잘 반영했다라는 평가로 전 국민적 공감을 얻었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다른 의미의 다이내믹 코리아인데요. 하루하루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인규의 아침 저널 2부는요. 다이나믹한 현안들에 대해서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모시고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다이내믹 코리아에 사느라고 좀 힘듭니다. 좀 힘이 드십니까? 아니 근데 그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이후에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어제는 구속영장 발부까지 아주 힘들게 왔는데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완전히 그 폭도들에 의해서 난동으로 법원이 점거되고 기물이 파손되는 이런 일까지 발생됐거든요. 일단은 어제 그 구속영장 발부와 그 난동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대변인께서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 민간인이시던 시절에 같이 차를 타면서 한 석 달 동안 함께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전국을 누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참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체포, 구속영장까지 집행이 되니까 참 그렇고 저는 뭐 다른 분들 다 예상했지만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사유를 저는 그날 밤을 샜어요. 밤을 새면서 밤을 보셨군요. 새서 어젯밤을 샜는데 그제밤이죠. 근데 그 사유가 그냥 딱 짧더라고요. 15글자 나왔잖아요. 그냥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거 왜 좀 상세하게 나와야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저 구속영장 기각 때는 굉장히 길었어요. 뭐 길게 나왔었습니다. 600몇 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뭔가 좀 이러해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너무 짧게 나와서 좀 공허했습니다. 마음이. 좀 기다리신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바로 그 서부지법에서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 그 뒤도 대충 아는데 후문 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폭도들이 난입을 했죠. 그 상황이 이렇게 뻔히 그려지면서 화면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정치 갈등이 깊구나. 이런 상황. 사법부 불신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단어로는 이거 너무 좋은 뜻으로 저는 들리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정파에 관계없이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공동체성의 회복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셨으니까 좀 제가 보강해서 한번 여쭤보면 사실 체포영장은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좀 상세히 썼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까지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인은 해라. 그 체포영장 집행은 하라라는 뜻으로 사실 경호처에다가 보내는 법원의 메시지였는데 길게 쓰면 또 길게 쓰는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사실 이렇게 흠집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할 때는 좀 그런 부분도 고심을 좀 했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 때는 사실 이게 판사가 입법권을 제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게 뭔가 싶어서 비난을 많이 했죠. 통상의 예와 조금 다르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무슨 법조문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든지 그런 게
정말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경호처를 뚫고 데려온 적이 없으니까 이례적으로 쓴 거긴 한데 뭐 통상적이진 않은 건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거 본 적 없고 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어쨌든 모든 게 사상 최초라 최초죠. 예. 법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 특히 뭐 영장 전담 판사가 서부지법에서만 했으니까 2분밖에 없어서 돌아가면서 예. 하신 건데 이번엔 당직 판사가 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엔 예. 당직 판사고 참 그래요. 이게 법원에 예. 뭐라고 하기도 뭐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나름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죠. 최선을 다했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공권력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반 대중이 볼 때 예. 국가 기관끼리 서로 대립하는 것도 이렇게 극명하게 본 적이 없잖아요. 그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경호처와 예. 경찰이 저렇게 누군가가 당연히 뭐라고 하면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예. 실질적으로 국민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법원조차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인 것은 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어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로 네네. 정리하고요. 네. 그 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사실은 그 부분만으로도 화제가 돼도 부족함이 없는데 어제는 서부지법의 그 새벽에 흉기를 들고 집단이 폭도가 돼가지고 유리창과 콘크리트 벽을 깨면서 난입을 했고 더 네네. 심각한 것은 판사 나오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판사실까지도 올라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간 일까지 나왔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사례가 될 수 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깥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안에 난입했고 이제 예. 7층까지 올라갔다.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판사실을 그러니까. 들어가는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 기자들도 그날 생방송 중에는 취재 기자가 취재를 못할 정도로 뭐 피하고 잠깐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뭐 우리 4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생각나잖아요. 의회 난입을 해서 폭도들이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그 대통령 당선 선고를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 결론은 한국이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고 뭔가 사회가 안정돼 있다는 평가를 쭉 받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 이거 다 이제 국제적으로 다 봤을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그럴 정도로 지금 사법부의 어떤 신뢰라든지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공권력에 대한 국민 일반 대중의 신뢰가 정말 떨어져 있는 상황이구나. 예, 이걸 느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권력의 신뢰를 말씀하시니까 아까 그 기관 간의 충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무래도 이런 뭐 경찰권에 대한 최종 지휘권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고 네. 또 경호처나 경찰이 대립했던 지난 시간들도 사실 권한대행께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어떤 노력을 했더라면은 이런 혼란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이 영장과 관련된 업무 집행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만 국한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그래도 뭐 권한대행이니까 네, 권한대행을 정확하게 할게요. 법적 개념은 예. 대통령의 권한대행입니다. 예,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께서 그분도 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예.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큰 충돌 없이 체포영장 집행까지 됐단 말이죠. 예. 어제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을 못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의 그 시위대 한 4-5만 명 정도 됐다는데 예. 구속영장 발부되고 나서 이제 시위대가 해산할 걸 예상했다. 이 부분 예상을 왜 못했나?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지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좀 예상 범위 밖에 그렇죠. 있었다. 이런 일이 볼수 있죠. 없었고 예. 이 정도까지였나 하는데 아마도 그동안 이 응축되었던 소위 여러 그 다른 목소리 좀 센 목소리 내시는 분들의 그런 그 영향력이 작용한 측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좀 제가 짚어보고 싶은데 그 구속영장 발부됐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이런 식의 폭도들이 들어가서 했던 일은 정말 전대미문의 일이기도 하고 아마 민주주의를 시작해서 좀 성숙된 나라에서는 아마 전 세계에도 이런 예는 찾기 매우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썼던 편지에 뭐 대신 싸워달라
뭐 열심히 싸워라라는 그런 게 원인이 됐을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44명이 관저 앞에 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소위 일부 맹륜이라는 의원들이 가서 좀 적극적인 일을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복합적인 것인지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원인은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뭐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뭐 저희 당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근처에 갔다든지 이것과 법원 난입 사태하고는 큰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 각자 판단을 하고 그런 일을 벌였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대통령은 뭐 이렇게 짧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하나만으로 구속을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왜 구속을 안 해요?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건 사건도 다르고 법조인 입장에서 당연히 경중도 다르다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특히나 윤 대통령의 입장을 많이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두 분의 사례를 비교하는 그것이 아마 가장 강력한 논리로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어제 여당에서도 일부 제가 입장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성전에 아스팔트 십자군이 참전했다. 뭐 이건 비유니까 일단 제가 소개를 그대로 해드리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 뭐 아무래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재원 의원 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예. 이 방송 진행도 하셨어요 과거에. 아니 맞습니다. 네. 예. 과거에 하셨었죠. 근데 저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십자군에 비유해서 이분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가 되잖아요. 이거는 정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그것과 이 행위의 정당성과는 저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특히나 비중 있는 정치인이신데 김재원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시위대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 근데 글쎄요. 선후 관계라든지 예.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경찰 때문에 시위대가 그럼 난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경찰이 뭐 자극을 했느냐 이건 예.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 뒤에 후문에 거의 경찰 병력이 시위대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서 거기가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미 시위대는 그 시간에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있었다. 그것을 경찰이 막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난동이 벌어졌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그 뒤의 일이니까 예. 지금 말씀하고는 좀 좀 다르다. 선우가 맞지 않기도 하고 예. 그리고 경찰도 어제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예. 중상을 입은 경찰들도 나오고 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 그러면 경찰이 안 다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 이걸 지금 뭐 여권에서는 다 이 논리를 갖고 쓰길래 제가 안 그래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의 경중 다르고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비판점들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사법 절차에 대한 협조를 해서 지금 이제 2심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그 협조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해가지고 이제 체포영장, 구속영장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렇게 단일성으로 비교를 하면 상황도 좀 많이 다르고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도 뭐 일부 국민들께서는 아 왜 이재명 대표한테는 왜 불구속하느냐라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형평을 보거나 했을 때는 좀 많이 다르다. 다른 사안을 자꾸 같은 걸로 비교하니까 좀 비교 대상의 오류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의견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밀하게 분석하면 지금 그 말씀이 맞겠죠. 예. 네. 그러나 지금 저는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히 개별 사건마다 각각 판단되어야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비교해서 예. 왜 윤 대통령 구속하고 이재명 대표는 안 하느냐를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어요. 예. 그러나 국민이 볼 때 그때는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의결도 하고 결의해서 체포해도 된다고 구속영장 체포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체포동의안을 발부해서 법원에 갔잖아요. 갔죠. 마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원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편만 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 예. 물론 법원이 정치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러한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제가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체포영장이 공수처에서
청구, 발부,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한결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내란죄에 대해서 없고 대통령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수사 주체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 그거와 연관될 수 있는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자체가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예. 거기에서부터 윤 대통령 쪽에서는 방어하고 저항할 수 있는 논리가 선 거고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서 간 겁니다. 예. 그다음에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다르지만 그 이전의 상황을 빗대서 협조하지 않았고 공수처 와서 뭐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니까 구속영장 필요성이 많다. 그런데 증거인멸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뭘로 증거인멸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분명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개인 휴대폰으로 할 걸 좀 우려하지 않았을까요? 휴대폰으로 뭘 어떻게 해요? 지금 전화를 걸 수가 다른 있으니까. 분들에게 다른 분들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 쪽은 돼 있는데 비서실, 안보실 또 예를 들면 경호처 이런 쪽 사람들은 아직 뭐 내각 이쪽은 아직 그 구속된 분이 김용현 장관 외에는 없어가지고 뭐 개인 휴대폰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검사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예. 없는데 전 변호인도 예. 아니고 일반 국민 대중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것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사법부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정치인들은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뭐 말을 아낀다거나 또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거나 하는 게 예. 원래의 프로토콜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다 무너졌고 이제는 기소만 돼도 정치권에서 원래 책임을 졌었는데 이제는 뭐 3심까지 다 가야 된다. 다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법권 존중의 원칙에서 우리가 본다는 전제 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시의 영장 판사가 요건을 검토해서 불구속했던 것 그 결정과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요건을 검토해서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그 각각의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존중은 하나 이재명 대표 사례를 계속 갖고 와서 이거를 반박하는 이런 모양새로 여건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법권 얘기하실 존중 거면 원칙에 야권 얘기 따라서. 먼저 해야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예. 2년 받은 사람이 지금도 정치 활동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그러면서 계속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활동을 하니까 뻔뻔하다시피 하잖아요. 그 부분이 벌써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예. 일 아닙니까? 그것은 거의 야권에서 많이 벌어졌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 같은 거 예. 송영길 대표가 거기에 연루돼서 지금 법정 투쟁하다가 이제 법정 구속돼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한번 상기해 보시고 그 민주당 연루된 국회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먼저죠. 저희 당의 사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 말하기에는 최근 사례가 대단히 부족하고 그것과 그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이 과정, 체포영장 이 과정을 가지고 동렬해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사법권 존중의 원칙에서 두 사건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다른 사건까지 복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또 이게 논의가 또 공전될 수가 있어서 그 정도로 그럼 마무리를 하고요. 사법부 권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 그걸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이 부분은 또 확인을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 중에 영장 발부에서 나온 그 뭐 수사권 문제나 관할권 문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윤 대통령 주장이 설 만한 빌미를 예. 줬다는 뜻이에요. 아, 빌미를 줬다. 예, 그러면 예. 법원에서 결정하는 건 사법권을 존중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는 아직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보여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각각 의원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 일단 영장이 발부된 순간 윤 대통령 측 논리가 먹히기 어렵다는 것은 그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방어할 논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흐르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기소를 하는 과정, 예. 그다음에 한쪽 트랙에서는 탄핵 심판이 대통령 파면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 예. 이 과정이 글쎄요 보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100% 맞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기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형소법을 적용을 해서 원용을 해서 당연히 변호인 측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 좀 띄엄띄엄 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예. 이유 없다.
이 규정은 도대체 뭔가 그런 의문이 남아요. 예. 법조 일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조인의 아니 제 입장에서 봐도 예. 헌법재판이라 재판부가 이렇게 센 건가 그런 생각 당연히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 수사는 이제 흐름대로 갈 것이고요. 아마 이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구속영장 발부에도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면 이거 진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도 단심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불복을 하면 이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라서 좀 이걸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헌재 탄핵 심판의 인용을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건 잘 네. 모릅니다. 우리 결과 모르죠. 네. 인용될지 기각될지. 근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네. 당시에도 그 인용 결정이 나서 제 기억으로는 4분이 그날 어떤 시위와 여러 사태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걸로 기억을 예. 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 발표가 딱 났을 때.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번에도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을 거고 헌재 주변에. 예.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어느 한쪽에 의해서 어떤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예. 그 압력의 정도가 얼마냐 이번에 훨씬 클 거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뭐 진영을 떠나서 네. 예, 안타까운 이거 희생이 없도록 그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 내란 특검법 네. 지금 뭐 국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위헌성으로 그동안 여겨졌던 부분이 많이 제거는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최상모 권한대행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대변인 어떻게 예상해 보실까요? 저는 제의 요구를 할 걸로 보여요. 거부권 행사할 예. 걸로 보이고 이유는 최상모 권한대행 입장에서 여야가 결론적으로 합의를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 외환죄 관련한 이 부분에 수사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굳이 넣어놨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권한대행 힘으로 막을 그런 상황이 되느냐. 예. 이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제2 요구권을 발동을 하게 되고 또 제2가 되겠죠. 예. 그 과정에서 또 법안이 어떻게 될지 이탈표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게 많지만 네. 또 다음번에 한번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예,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지금까지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